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원석입니다. 뭐 지금 유세하다가 나오셨나요? 그렇죠. 오후 내내 이제 상가 방문을 해서 인사하는 선거 운동을 하다가 예. 시간이 돼서 왔죠. 분위기는 어떤가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아직 있는데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아, 그래요? 일단 길거리에 조금 이 인파가 많아졌고 예. 마스크를 안 쓴 분들도 꽤 많아졌고 근데 여전히 뭐 사실은 자영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약국 가서 약사 한 분을 만났는데 저희 당원이기도 하시고 예. 병원 내 감염 우려들이 커가지고 웬만한 걸로는 병원을 잘 안 오신대요. 아, 그러니까 병원을 안 병원에 안 오시니까 오는구나. 약국도 덩달아. 약국도. 바로 병원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약국인데 예. 약국도 손님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확진자 수도 좀 둔화됐고 예. 완치자도 계속 나오고 완치자 있어요, 나오고 지금. 있고 예. 중증 환자도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 내 감염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건데 지역 내 감염 우려는 상당 부분 이제 잘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에서 지금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예.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인적 교류를 전면 차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한 우려들이 국민들 사이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지난 주말에 아이와 같이 롯데월드에 다녀왔습니다. 진짜요? 예. 이 시국에? 이 시국에 롯데월드를 가가지고 아빠가 참 무책임하네요. 여한 없이 탔어요. 아, 롯데월드 사람이 없지요. 사람이 오히려.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한 없이 지금- 틈새를 공략했네. 아, 그럼요. 이때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세일이 안 합니까, 세일?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교복을 입은 학생들하고 겁이 없더라고, 그 학생들은. 겁이 그렇죠. 없고, 네. 그다음에 저같이 이제 네. 겁이 없는 무책임한 아빠. 무책임한 아빠 애를 데리고 가서 즐겁게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네, 예, 잘하셨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말고 또 소비하고 지금이 또 기회예요. 지금 제주도 가면은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감염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아니 좀- 지금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게 소비가 너무 위축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식당 가도 손님이 없고 특히 이제 전통시장이든 아니면 마트든 예. 사람이 많이 모일 법한 곳에는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골목 상권도 굉장히 어렵고 예. 근데 이게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누적 효과가 어떤 수치로 예.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한편으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이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치 얘기를 해보죠. 그 미래한국당 이제 네. 선관위가 허가를 해줬고 출범을 했는데 이게 그 민주당에서 뭐 추적을 해보니까 무슨 당사가 창고에 있어서 이게 창고 울산시당이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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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 결정은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당 설립에 관한 선례로 남을 텐데 예. 물론 이제 정당 설립에 대해서 폭넓게 자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직 비례대표 의석 획득만을 목표로 한 정당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그리고 한국당의 위성정당이자 사실상 그 실체를 인정하기 힘든 네. 이런 정당이고 또 속속들이 하자가 발견되고 있어요. 이중당적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당사 문제도 그렇고 근데 저런 정당 설립을 허가해 준다면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유사 정당들이 예.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선관위가 조금 더 이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줬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설립을 허가하는 형태로 결론을 내서 그러나 이제 이게 꼼수고 앞으로 또 수많은 꼼수가 펼쳐지지 않겠어요? 예. 자유한국당 내에서 계속 뭐 비례대표 의원이나 불출마 의원들을 제명 혹은 탈당 방식으로 그쪽으로 이동시킬 텐데 결국엔 우리 국민들의 그 정치적 이성에 예.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높아진 정치의식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국고보조금이 일단 지급되는 게 오늘 15일이 기준이라서 15일이 휴일이어서 14일 날 지급이 그러니까 됩니다. 14일 날 지급이 되는데
그 미래한국당의 목표는 현역 5명을 채우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나와요. 네. 뭐 그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5명 이상이어야지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예. 아마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만들려고 하겠죠. 뭐 역시나 꼼수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이번 2월 15일 날 배분이 되고 예. 3월 달 되면 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예. 선거보조금이 배분이 그거는 1년치를 다 주는 거죠? 그러면? 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섭단체가 국고보조금의 50%를 나눠 갖고요. 예. 비교섭단체가 의석수에 따라서 그리고 지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예. 나눠 갔는데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가 교섭단체가 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3당에 합당한다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그래서 있어요. 대폭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것 같아요. 아마 14일 이전 합당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3개의 교섭단체가 나눠 가져야 될 예. 50%를 2개의 교섭단체가 나눠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3차 전세기로 온 우왕주민 147명이 저는 음성으로 나왔는데 정의당이 지난 월요일에 전문가 대책 마련 및 문제점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게? 일단 전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진행 상황을 네. 점검을 했고 또 전문가들로부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가고 어느 정도 이 확산 효과를 가질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예방에 최선을 다하되 공포가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이나 예. 또 지나치게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축된 이런 상태를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등등의 호소를 드리는 자리를 가졌고 그날 제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한 그 치사율이라 그러죠. 예. 그거는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지금 수치로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네, 과거에 예. 사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메르스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건 이제 공기중 감염도 아니고 비말 감염으로 인한 감염병이고 근데 이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약이 없다는 게 예. 현재로서는 문제인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백신 개발이나 치료약 개발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확산 속도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길게 가면은 한 4월 중순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에 비하면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에 비하면 확산을 굉장히 잘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를 잘하고 있는 거고 예. 무엇보다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확 퍼지면 역학조사가 무의미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환자 관리 단계로 접어들어야 되고 그게 지금 우한이나 후베이성의 상태인데 그렇죠. 예. 그런 우려를 조기부터 강하게 차단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망 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박제 영상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 주가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이 흐름을 보이느냐. 그게 좀 잡히게 되면 아마 대통령 지지율은 그 보합세를 유지를 할 거고. 예. 여당도 좀 이제 정책 발표에 고삐를 죄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한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역시 보합세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국당은 황교안 그 종로 출마 문제를 지금 차일피일 미루는데요. 예. 다음 주에도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보수통합도 아직 유승민, 황교안이 안 만났잖아요. 뭔가 이게 좀 결정적인 그런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또 안 좋아지겠죠. 자, 정의당 4.9%로 떨어지나요? 떨어지진 않습니다. 떨어지지 떨어지면 안 돼요. 않나요? 6%대로 올라가는 걸 목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지난주 영상을 봤는데 일단 지난주에는 거의 다 틀려가지고 아니 그래도 보합세잖아요, 약보합세.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꽤 많이 맞췄어요. 일단 대통령 보합세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죠. 대통령 지지율 정확합니다. 예. 보합세입니다. 예. 와, 뭐 이런 약간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 이번에 제일 인상 깊은 거는 예. 실시간 정보 공개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 브리핑을 하잖아요. 예. 생방송으로. 그게 국민들한테
상당한 심리적 안도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메르스 때나 이럴 때 대응을 보면 예, 실제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게 맞습니다. 정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특히 굉장히 초반에. 불안했어요. 특히 초반에 이게 좀 그 약간은 좀 은폐하려고 하다가 특히 이제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예. 그게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불신을 샀는데 이번에 정부 대응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거는 실시간으로 가감 없이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지금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찌됐든 뭐 약간의 논란도 있고 뭐 중국한테 너무 약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특히 보수 진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여론은 굉장히 좀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네. 하고 대통령도 이제는 살짝 이제 그 포인트를 살짝 바꿔서 이제 시장에 많이 가서 뭐 사고 먹고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총리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경제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이걸로 그쪽으로 살짝 방향 선회를 한 것 같고 추미애 장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전국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제가 거듭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과 정권이 충돌하는 모양새로 총선까지 계속 가는 게 그다지 좋을 건 없다. 왜냐하면 네.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제가 이제 요즘 선거 운동한다고 소위 말해서 바닥을 돌아다녀 보니까 예. 바닥 민심은 굉장히 냉랭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고 게다가 이런 감염병까지 돌고 있는데 네. 이게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연일 이게 뭐 맞습니다. 검찰과 정권이 충돌하는 모습이. 그래서 추 장관이 뭐 40일 맞아가지고 기자회견 하신 건 좋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검찰 내에서도 일종의 수평적 견제 차원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새로운 구상이나 시도를 설명했는데 저는 한번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공소장 공개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게 절차적으로 맞는가? 네. 뿐만 아니라 선거 개입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 심각한 사태에 비추어서 적절한 대응인가? 오히려 국민들 눈에는 정부 여당이 무언가를 자꾸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전달한 거였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비되는 게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정보들을 다 공개를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 신뢰를 얻는데 이쪽은 오히려 공개를 좀 안 하는 쪽으로 가면서 뭔가 뭐 더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들이 뭐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게 네. 이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그 국회에 대한 공소장 공개의 관행과도 어긋날 뿐더러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어쨌든 국회법과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밀 이외에는 예.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행정부는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이게 법무부 훈령이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서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 체계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정부 여당이나 추 장관은 나중에 공개될 건데 재판이 시작되면 그거 미리 알 권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공판 중심주의로 가자 뭐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설명인 거고 지금까지의 이제 관련한 관행이 그렇지 않았고 무엇보다 최순실 공소장 공개를 통해서 탄핵으로 나갔단 말이죠. 예. 그게 정부 여당이 이제 탄핵을 결심하고 추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모멘텀이 됐어요. 그런 점으로 미루고 봤을 때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 왜 그런 개혁에 수혜자가 이 정부여야 되고 뭐 이를테면 과거에는 뭐 조국 장관이어야 되고 왜 이러냐. 자신들이 수혜자가 되는 게 그게 과연 개혁이냐. 뭐 이런 등등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들도 또 법률가 단체인 민변도 뭐 대한변협도 거의 뭐 일관되게 같은 요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매우 높았고 그게 어쨌든 지금까지 기존은 이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은 점점 어떤 그 하나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점점 좀 반대가 많아지고 있는 게 공수처 설치는 한 65% 국민이 지지를 했다고 하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더 찬성은 많이 했지만은 조금 더 잡음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검찰 인사는 부정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번 공소장 공개는 오히려 부정 여론이 더 많은 쪽으로. 그래서 굳이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선거 전략으로 지금 가져갈 만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의구심이 들고 오늘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예.
경향신문에 민주당은 빼고라는 칼럼을 썼던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를 민주당이 고소했어요. 고려대 연구교수인 임미리 교수를 예, 이제 선거- 고발을 했습니다. 법 위반으로 예. 그리고 경향신문까지 포함해서. 근데 언론의 논설과 칼럼이라는 공간은 정부나 여당이나 혹은 권력자를 향한 날선 비판이 오가는 공론장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물론 이제 제목이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 기분 나쁜 것은 반론권을 요구하거나 행사하면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소한다는 것은 과거에 낙천운동도 했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2000년, 뭐 2004년 계속 낙천낙선 그 낙천운동을 옹호했던 정당입니다. 민주당. 하시지 않았어요? 낙천낙선 저는 하기도 했고 예. 또 정치권에 와서도 그걸 지지했고 또 얼마든지 그게 국민의 알 권리이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고 예. 근데 그거를 엄호하고 지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겠다는 정당이 자신들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걸 고소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이고 오만하게까지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 대단히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즉시 고소 취하하고 그 무리를 빚은 상황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다음 주부터 민주당은 빼고라는 칼럼이 지식인들의 칼럼이 계속 등장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다 고소할 겁니까? 그러게요. 진중권 교수가 나도 고발하라, 고소하라고 지금 뭐 아니 지금 페이스북에 저가 쓴 페이스북이나 글도 이렇게 좀 있어요. SNS에서 보니까 나도 그 칼럼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선거 전략적으로도 지금 약간 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시죠. 정당 지지율 보면은 민주당이 살짝 살짝 올랐군요. 0.1%니까 사실 보합세라고 보면 되고 지난주에 보합세 말씀하셨으니까 맞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오늘 발생했던 그 사건은 이제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자유한국당은 근데 1% 조금 올랐어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좀 오른 걸로 봐야 되나요? 제가 지난주에 전망하기를 종로 출마 여부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결심 여부에 달려 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주까지도 좀 지지부진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결국에는 마지못해 밀려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전 대표의 불출마 결단이 있었고 예. 그리고 당대당 통합 이제 거의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그 헤매던 자유한국당과 보수 진영이 전열을 정비하는 듯한 느낌을 줬고 예. 그 전열 정비가 지지율의 부분적인 상승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황교안 대표가 뭐 때밀려서 나갔든 어떻게 나갔든 좀 더 솔선수범해서 나가는 모습이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다라고 이제 본 것 같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4.9%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제가 여기 전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준희 랭커가 그렇게 이제 재를 뿌리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죄를 뿌린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보는 거죠, 판에. 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약간 떨어졌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사실 뭐 워낙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해서. 예, 그러니까 여전히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이제 양당 구도가 아주 치열하게 이 전개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나머지 정당들이 이렇다 할 모멘텀을 못 잡는 거죠. 정의당을 포함해서. 예. 근데 정의당은 조사에 따라서는 이제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어떤 조사에서는 8% 이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 어떤 조사에서는 4%대로 나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아직 선거 구도가 구체화되거나 이게 이제 이 표면화되지 않은 거죠. 예. 그 상황에서 정의당이 이렇다 할 이슈를 못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슈 주도력이 거의 이제 양당 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예. 여론의 주목이나 이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 심상정 대표가 네. 정의당 10년 계획 발표를 했어요. 이게 저는 사실 좀 기사화가 덜 된 게 좀 아쉽더라고요. 상당히 네.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린 뉴딜도 들어가 있었고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의당의 그 메가 정책, 우산 정책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한 거고. 예. 지금 이제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그 세계적인 위기로 대두되고 있고, 예.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두 가지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불평등의 위기고, 예. 또 하나는 기후 위기고, 또 두 가지는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 체제라는 게 그리고 이 성장이라는 것이 탄소 경제 위에 기반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탈탄소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성장하는 고사하거니와 이 문명 자체가 붕괴될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감히 당신들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미래 세대에게 이런 연설까지 유엔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탄소 경제를 탈탄소 경제로 그래서 회색 뉴딜을 그린 뉴딜로 전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과 성장을 담보하고 또 기후 위기라는 이런 미중유의 전 지구적인 위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좀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를 좀 확대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기에는 뭐 방향이- 에너지 체제의 전환도 있고, 그다음에 운송 교통 이 시스템의 전환, 예. 특히 이제 전기차 시대로의 과감한 전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도시 주거 이 형태 또한 이른바 이제 녹색 뉴딜에 맞게 재구조화할 필요도 있고,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뉴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대공황 이후에 그렇죠. 미국 경제의 재건을 가져왔던 큰 프로젝트인데 예. 우리가 흔히 뉴딜 얘기하면 뭐 테네시 댐 공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뉴딜을 통해서 이 독과점 재벌에 대한 과감한 규제, 또 노동에 대한 보호 이런 사회 정책들을 과감하게 루즈벨트가 도입을 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도입이 됐고 사실은 그때 그런 대공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거를 좁히는 것이 사실 핵심이긴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당시에 뉴딜이 그야말로 경제사회 체제의 개혁만을 염두에 둔 뉴딜이었다면, 저희 정의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린 뉴딜은 이게 경제사회 체제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이라는 인류가 직면한 그런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지금 미국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나 예. 또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오카시오 코르테즈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린 뉴딜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지난 영국 총선에서도 영국 노동당이 녹색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전면적인 그린 뉴딜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녹색당하고 뭐 합당 뭐 이런 얘기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그 녹색당은 또 녹색당대로의 예. 그런 그 가치, 이념, 또 뭐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걸 뭐 존중하는데 예. 큰 틀에서의 차이가 있다면 녹색당이 얘기하는 그린 뉴딜은 탈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성장은 의미가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예. 거고 정의당은 뭐 제도권 정당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는 다른 성장이다.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저희는 뭐 탈성장까지는 뭐 그건 저희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도 아니고 아 제가 착각은 예전에 우리미래당하고 뭐 정의당하고 뭐 합당 얘기가 뭐 나오고 저희가 합당까지를 포함한 예. 그 과감한 연대를 제안을 했고 근데 이제 시간을 총선까지 남은 그 시간을 봤을 때 합당까지는 쉽지 않을 것 합당까지 같지만 쉽지 않다. 선거 연대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주는 정치의 주가 아니었고 봉준호의 그렇죠. 예. 안 주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치권이 밥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이 기회다 하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봉준호 생가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근데 밥숟가락을 가장 제대로 얹을 수 있는 데는 사실 정의당 아닙니까? 과거에 정의당 전신 당원이었어요. 봉준호 맞습니다. 감독이. 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까지 당원이었고 당원이었어요. 또 당시에 뭐 그 정당 활동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찬조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박찬욱 감독, 뭐 문소리 씨 이런 분들과 예. 또 변영주 감독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건 어쨌든 과거고 그리고 저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테마가 불평등이잖아요. 예. 그걸 아주 이제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굉장히 좀 잘 풀어낸 거고 그런 면에서 저도 그 영화를 봤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혹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성이 있는 예.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이끌어서 이번에 이런 쾌거를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뭐 생가복원을 얘기하고 대구 충신을 강조하고 이런 거는 참 꼴불견이죠. 블랙리스트를 올렸던 뭐 봉준호 감독만이 아니라 송강호 주연 배우로 나왔던 송강호 배우까지를 포함해서 이미경 부회장 같은 이미경 경우에도 부회장도 고생을 마찬가지고 했죠.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오히려 좀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그 참담한 행태가 그 어떤 정권에서도 재현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참회 어린 목소리를 내도 부족할 판에 그러게요. 밥숟가락 올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참 그 자유한국당이 유치한 정당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 김광석 거리가 대구에 있잖아요. 예. 그 옆에 어떻게 봉준호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 시너지 효과를 내보겠다, 이 젊음의 거리로 만들겠다라는 거대한 원대한 꿈들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지금. 봉준호 감독이 아마 뭐 거부하지 않을까요? 일침을 날리지 않을까요? 그냥 됐다.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은 일단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반성부터 좀 해야 되고 그게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여다봤고요. 다음 주 전망 한번 보죠. 그래요. 다음 주가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 예. 지금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민주당이나 여당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선거 상황에서 다소는 좀 오만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예, 예. 더군다나 이제 여당인데 여당이 막 고소를 하고 예. 이런 거는 바람직하죠. 그건 이제 비판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하던 짓이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지식인들이 박근혜 정권은 빼고라는 유의 칼럼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랬다 그래서 그걸 다 고소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을 이제 주면은 여당이 선거에 큰 위기를 맞을 거라고 예. 보고 지지율의 당장의 어떤 변화, 큰 변화까지는 아니겠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뭐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보합세 쪽으로 여전히 보시는 거라고 네, 보면 약보합 되겠네요. 정도가 아닐까 예, 싶어요. 약보합 정도로. 문재인 그 민주당도 약간 예. 비슷하게 갈 것 같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좀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16일 날 그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통합은 지금 뭐 불물살을 탔어요 어쨌든. 지금 어쨌든 선언은 한 셈이고 당명까지 나왔고 그래서 뭐 통합 수임기구 구성해서 뭐 기자회견하고 예. 그때부터 실무적인 절차를 시작되면 아마 2월 내에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일정한 지금 물살을 탔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이제 공천 잡음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예. 대강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는 뭐 양산을 당에서 수용하지 않을까 싶고 예. 김태호 전 지사는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결국에는 창원 송산으로 떠밀려 오지 않겠어요? 예. 본인이 싫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여영국 후보한테 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좀 안개가 약간은 걷히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뭐 잘 예측이 전망이 틀리는 예. 정의당 어떻게 1% 이상 상승할 걸로 예상합니다. 지금 4.8%인데 1%면 5.8% 예. 이상 된다. 예. 너무 항상 너무 우리 뭐 요 은어로 뽕 맞으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아니 뭐 지금 너무 낮은데 뭐 더 예. 내려갈 데도 없는데 올라가는 전망이라도 해야죠. 저는 5.2%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더 근사치에 가까운지 네. 뭐 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의 전망,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